조직 신학이 가지고 있는 지점에서 일종의 그 철학과의 뭐 만남 혹은 겹치는 지점들이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론이든 인간론이든 이런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치열함이 있어야 조직 신학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데, 그냥 뭐 좋은 교과서 혹은 학자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조직신학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모든 학문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이 전통으로 기능을 하려면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니까 우리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비춰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 맞아요. 제가 동의해요. 답습, 아주 복사, 수입. 재교전공은 특히 심해요. 재교전공은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2세기 3세기 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우리말로 조금말로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주 하다못해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네.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교수님이 학생이실 때랑 지금 교수로 계실 때랑 신학을 다루는 방식 혹은 신학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방식들이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니면 조금 이건 그냥 편하게 변화가 좀 있어요? 어때요? 신학이라는 게 어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지점에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방식들이 좀 잘 유효한가요? 어때요? 그 질문은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둘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치열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신학 자체보다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저희 시대는 학교를 가면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고민의 과정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로 풀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이게 글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로 확 다가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현장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신학이 어디까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나 하는 어린 마음에, 근데 그게 고민이었고,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수준도 그렇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지금은 정보는 넘치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얘기가 좀 겉도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전문인 양성으로 간 거 아니냐, 우리 시대 교육은.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철학을 잘하는 사람이냐?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아마추어 애워가면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애호가는 많았는데 솔직히 전문가는 적었어요. 지금 전문가는 많은데 정말 이 목회직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즐겨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기를 그걸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죠. 목회자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야 돼 이거를. 근데 그런 사람도 솔직히 좀 줄어들고 있고, 학교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모호한 지점 사이에 놓여 있는데 그 둘을 겸비해야 되는데
뭔가 좀 엉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신학생 개인의 뭐 책임일 수도 있고 교육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는 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긴 좀 어렵고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이 좀 그런 걸 가로막고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히 학부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쟁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분위기. 근데 이게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틀 속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약간 숨막힌 시스템이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있기 전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수업하는 거 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교육부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자체를 허락도 안 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꽉 막혀서 왜 그러냐면 어떤 비리나 대충 하는 분위기가 있을까봐 틀을 만들어 놨는데 울타리가 너무 공고한 거예요. 숨 쉴 틈이 없는 거야.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실러버스도 길어지고 과도한 숙제를 줘야 되고 요구는 많고 감사를 받아야 되니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숨 막혀서 못해요. 공부.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배양돼 시간이 없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숙제가 많아. 뭐 이런 거. 네, 현실적인 문제. 그러면서 저도 숙제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 같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좋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모르게 이 경쟁 사회에서 신학조차도 그 틀에 그냥 다 집어넣고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온라인 수업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이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신학교도. 네. 뭐 적절히 대응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떤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온라인 수업은 수업이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선입견이 있었고 제가 좀 이 분야에 이렇게 서툴기도 했고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거 대단히 유용한 플랫폼이다. 선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가능성이. 그건 저한테 일어난 변화고 긍정적인 면에서 저희 학교에도 실은 또 다른 교육 방법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집중도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요. 학습 효과도 높아요. 시험 결과도 좋아요. 물론 오픈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해도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오가는 시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소위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에서도 있어요. 다만 소위 오프라인의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뭐 이건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인간관계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 줌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았을 때 우리 멘토링 수업하면서 몇 명씩 모였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이런 건 어떻게? 근데 이런 말씀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횃불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워낙 온라인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 LMS라고 해서 우리 학교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미리 녹화한 영상을 틀어줘요. 그럼 학생은 그 주간에 해당되는 강의를 들어요. 시간이 몇 분짜리예요? 원래 30분이 1시간이에요. 온라인 강의는 30분짜리가 1시간 강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점짜리라면 1시간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니멈 1시간에 25분이거든요. 한 세션에. 그러니까 25, 25,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주 동안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2주를 넘기면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거고 대부분 잘 지켜요. 요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줌도 사실은 이렇게 편하고 다기능 플랫폼이 있을 줄 몰랐죠 우리가. 정말 잘 선용했죠. 줌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자료를 올려놓고 받고 하는 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세 가지를 섞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교수님 나름대로. 저는 요 세 개를 다 섞어서 해봤는데 해보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거기에 학교 온라인 시스템 상에 들어가면 숙제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숙제 올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클릭 한 번으로 되니까 그리고 뭐 다운로드 받고 점수 올리고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줌은 예를 들면 제 과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디스커션 하고 질문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고 뭐 구글 클래스룸은 그 대용량 자료들 올려놓고 유튜브 같은 거 미리 보게 하고 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죠. 괜찮아요. 생각보다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적응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횃불은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가이드가 됐다거나 뭐 이런 지점들이 조금 있네요.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모르고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온라인 시스템 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로 녹화하는 방법 이런 거 잘 모르죠 저희는 이쪽에 전문가들도 아니는데 다행히 저희가 방학 때 작년 1월이죠. 벌써 1년이 됐네. 작년 1월에 1월, 2월 조금 그 교육 같이 모여서 같이 받고 유튜브로 쉐어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그거를 갖춘 준비한 학교랑 그렇지 않은 학교랑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교수자들한테 이거를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학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다 교육시켜주는 곳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몰랐던 세계라서 처음에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배우느라고. 아무것도 알고 보면 쉬운데 막상 처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잘 아는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이거 줌도 처음 들어가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가 기능이 근데 잘 아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대신 오프라인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만났던 학생들하고 못 만났던 학생들하고 달라 이게.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멘토 수업은 4명 이렇게 모였어요. 만나고. 그렇게 하는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한번 섞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줌도 화면 하나 넘어가면 통제 불능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충 한 1년 지나 보니까 15명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화면에 그러니까 요 정도의 15명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뭐 하는지 몰라요. 추적하기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다들 공감하고 알만한 내용들은 조금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코로나가 뭐 끝이 안 난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제 뭐 종식 단계 혹은 이제 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단계로 곧 넘어가죠. 백신, 치료제 다 개발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이 신학교육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지 간에 선용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험성은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는 상황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블루오션이에요. 그전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간을 잘 구성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중집 이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통적인 목회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왜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대안적인 공동체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그 선용도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학교 수업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엄두를 못 냈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희가 너무 솔직히 예배 너무 많았잖아요, 솔직히. 그걸 온라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자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동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생각들도 바뀌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순응하자는 게 아니고 포용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문화를 포용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봐요. 북에 같이 가야 돼.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보편화된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 러닝 같은 기법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고 하면 사실 온라인으로 미리 보고 오는 자료나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실은 교육학자들이 좀 이상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그럼 신학교육도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오픈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학위와 상관없이. 네. 그 신학교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출판사들이 대신해왔던, 방송들이 대신해왔던 일을 신학교가 사실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생긴다고 갑자기 생각되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방송통신대. 방송 없을 때는 불가능했는데 방송이 생기면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미네르바 대학 같은데 2014년인가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학교가 존재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 나온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고 생각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가고, 생각 자체가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미국 학교도 꽤 많아요. 예, 이미. 그리고 테드나 이런 거는 이미 정착된 플랫폼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 활성화되면서 실은 그런 쪽에 당연히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